됐나? 자, 집합공부 국어 현대시 원피스 4강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1920년부터인데 첫 번째 시인으로 김소월 시인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대문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은데 이 근대문학에 대해서 막 연혁과 막 이게 뭐고 정확히 뭐고 이거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시기 1920년대 이 시기가 자유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현대시가 바로 자유시입니다. 자유시라고 하면은 왜 자유시냐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유시 이전의 시가 뭐였냐? 정형시였어요.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뭐 7호조, 4조, 3조, 뭐 3음보, 뭐 3조는 없지. 아무튼 그런 정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글자 수를 딱딱 맞춰가지고 써야만 했던 특정한 형식이 있고 뭐 끝음을 어떻게 맞춰야만 하고 아무튼 그런 우리의 과거에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 있죠. 그걸 탈피하고 그런 정형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탈피했다고 해서 자유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시기의 시인들 1920년대부터 시인들을 나열을 하면은 김소월, 한용운, 김동완, 이상화, 정지용, 김상용, 임화, 김영란. 왜 이건 아래서 나왔지? 백석, 박용철, 하명수한 요 정도가 있겠네요. 이 시인들 가급적이면 다 다루고 갈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김소월 시인, 그리고 한용운 시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쭈루룩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제목 자체가 이미 그거죠. 제목 자체가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을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 보습이라는 게 농기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농기구를 대일 땅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땅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땅이 없습니다. 근데 뭘 바라요?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생기기를,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있었으면 요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 자체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무언가를 소망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절망적인 현실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그때 당시 현실을 또 대입을 하는 거니까. 아 맞다, 그리고 내재적 접근으로 내재적 관점으로 썼다가 이번 강의부터 내재적 접근으로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보통 이렇게 써요. 내재적 접근, 외재적 접근, 그리고 이게 절대론적 관점, 외재적 접근의 반영론, 효용론, 그리고 표현론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이게 접근이고 관점이고 사실은 별 의미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쓰니까 저도 앞으로는 내재적 접근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이거 혼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혼란을 좀 겪을까봐. 자, 시 자체를 봅시다. 자, 나는 꿈꾸었노라. 일단 1년은 꿈이에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벌가에가 무슨 뜻이지? 이거 뭐 아마 농사 짓는 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갯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하루 일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 어때요? 즐겁죠? 이 일하는 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신선한 행위예요. 이 일 자체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생명을 다시 뭐
농사를 짓는다면은 생명을 창조는 아니지만 길러내고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일, 노동 그 자체가 이거 노동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노동 자체가 없었으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됐어요. 노동이 긍정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강제징용 이런 걸로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노동을 했다.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겠죠. 이거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좋은 노동이네요. 그러나 집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거죠. 마을에 있는 집을 잃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을도 잃었다는 거죠. 우리 동무들과 나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 어떤 느낌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바라건대는 여기 이제 제목이 나오네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우리가 농사지을 그럴 땅이 있었다면은 이처럼 떠돌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집 잃은 우리는 아침에 해가 저물 때 새로운 탄식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땅이 없어서 떠돌고 아침, 저녁 새로운 탄식을 할 정도로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나니 볼지어다. 어찌됐건 내 몸은 떠갈 거야. 그리고 나는 볼 거야. 희망의 반짝임도 볼 거고 별빛의 아득임도 볼 건데 떠오르는 것은 물결뿐이라고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자체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역시 안 좋다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3년 자체가 너무나도 희망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근데 또 그러나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1년 긍정에서 그러나로 2년 3년이 부정이 됐고 거기서 다시 부정이 돼서 4년은 긍정이 됐습니다. 어쩌면은 황송한 이 심정을 요거 가지고 사람들 해석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황송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실이 더 너무나도 암울하고 부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요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매일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가느다란 길이 어쨌든 가느다란데 이거는 별로 안 좋죠. 위험한 느낌이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어가. 미래로 가는 길이 어찌 됐건 이어가. 그래서 나는 그 길로 나아갈 거야. 어떻게? 뛰어서 못 가지. 가느다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겠죠. 보이는 산비탈에는 온 새벽 동무들. 자, 여기서 살짝 느낌이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느낀 학생이 있으면 잘 본 거예요. 자,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보였어, 산비탈이. 근데 이 산비탈은 뭐예요? 온 새벽에 동무들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꿈꿨던 긍정적인 상황에 나와 있었던 동무들이죠. 이 동무들이 산에 있는 경작지를 긴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댔겠어요? 보습을 댔겠죠. 이 산경이 바로 보습될 땅이라는 거죠. 희망적인 미래를 다시 바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자,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 정도 해보고,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진은 요건데, 요거는 사실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입니다. 김소월의 자손들에게서 말을 들은 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만큼 이 사람의 말년은, 김소월 시인의 말년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할 만큼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그쵸? 근데 예술가, 위대한 예술가들이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 인정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소월 시인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랬다고 해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김소월 시인이 1902년도에 태어나서 2살인가 3살 때 아버지가 그때 일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한테 키워졌는데, 좀 커가지고 공부를 막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때 이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 김옥이었습니다. 김옥이었고요. 김소월 시인은 평안도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 그래서 김옥 시인의 배움을 받고 진달래꽃을 내고 했는데, 말년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말년에는 평안도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신문사 같은 걸 냈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말년이 30대입니다. 신문사 같은 거를 냈는데 그것도 망하고 이래가지고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쪼달리고 가족들의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아편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서는 그 아편으로 음독 자살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정확히 모르죠.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썼지만은, 민족적이고 향토적인 아름다운 시들을 썼지만은 말년은 정말 안 좋게 죽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김옥 시인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 시인의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은 습자지 아닌데, 지금 개념으로 연습장 시를 막 연필로 막 써놓는 그런 연습장,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김옥 시인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시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제자의 시를. 어찌됐건 간에 뭐 이 정도로 해두고요.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진달래꽃,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방금 봤던 거 초원, 접동새, 산유화, 요 정도를 꼽을 수 있겠어요. 많이 더 있겠지만은 요 정도만 꼽아보고, 이거 맨날 뜨냐, 요 정도만 꼽아보고, 진달래꽃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보지 않을 거고요. 바라건대 봤고요. 초혼과 접동새 이제 볼 거고요. 산유화는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할 건데 볼 수 있게 어디에서 포인트를 주면서 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한국인 귀화,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필기시험에서 이 시 진달래꽃의 지은이가 누구인가냐는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김소월 시인의 작품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향토적 그리고 민요 느낌이 나면서, 우리나라 민요에 노동요를 제외하면 거의 다 한의 정서, 슬픔의 정서가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민족적인 시를 많이 냈는데, 향토적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방금 우리가 봤던 보습, 이것도 우리나라 농기구예요. 우리나라 농기구, 우리나라 지명,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향토적이고 뭐 농사를 짓고 이런 걸로 향토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초기 시 대표적인 게 진달래꽃이죠. 어땠어요? 여성적이고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님, 뭐 가시는 걸음, 뭐 진달래꽃 뿌릴 테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떠나시옵소서. 아무튼 간에 이 여성적이고 서정적인 시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민족의 현실과 좀 남성적인 어투가 나오고 좀 참여적인, 그게 바로 참여적인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김소월 시인의 한해정서란다. 님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 한용운 시인의 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김소월 시인, 한용운 시인 두 시인 모두 님과의 이별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김소월의 님은 과거의 존재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별 역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그 이별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만나거나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쯤이면 됐나? 한용운 시인은 요거랑 조금 다른데 이 다음 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강에 다시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 강 볼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둘 다 이별 이런 걸 다루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면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꼭 잘 보고 가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김소월 시인을 너무 여성적이고 한해정서 요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텐데 굳이 그게 아니라 현실 참여적이고 남성적인 시도 썼다. 하지만 그건 있어요. 하지만 이 바라건대 요 시도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긴 한 슬픔을 담고는 있죠.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그 어떤 단어를 만약에 딱 하나만 찝으라면은 그거는 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초혼 볼까요? 초혼이라는 것 자체가 혼을 부르다 맞나? 한자를 다 까먹어가지고 어학사전 부를 초자가 맞네요. 혼을 부르다 인데 혼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혼을 불러요? 안 부르죠.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겁니다. 이 자체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 봅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보통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부서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부서졌다. 뭐예요? 죽었다 라고 보이는 거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이것도 똑같이 죽음을 의미하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계속 부르고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만큼 그 이름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대답이 안 오죠. 너무 슬프지 않나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뭐 사랑한다는 말이 이 남아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른 말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너무나도 아쉬워. 내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해줬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가니까 할 수가 없게 된 거지. 너무 슬퍼.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붉은 해는 뭐예요? 해가 질 때 색깔이 빨갛죠. 저녁 노을.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해가 이렇게 걸렸대요. 해가 이렇게 걸렸는데 서쪽, 해는 동에서 떠가지고 서에서 지죠. 보통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생명의 탄생과 소멸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서쪽, 뭐 이슬람인가 이집트 뭐 이집트 예시 들지 말고 불교에서 극락정토 저승 사후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서쪽은 동서양에서 이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방위예요. 그래서 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 꺼져간다, 끝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웁니다. 가장 슬피 울었던 거, 이 1년 2년에서 계속 슬피 울었던 거, 계속 슬퍼했던 거, 운 건 안 보이지만 계속 슬퍼하는 건 누구예요? 작중화자죠. 작중화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요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나?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할 때 사슴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하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자연물, 이 객관적 상관물이 맞지? 그치? 어떻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용어 이런 거 약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내신에선 다 나오겠지만 수능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슴은 화자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존재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면 되겠네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산 위가 어디예요? 허공중이죠.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운 게 산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간 죽은 님과 죽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고 불러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또 뭐야? 제대로 안 닿아요. 그 사람한테. 이미 죽은 사람한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그 사람이 죽어서 떠난 하늘이 너무 넓어가지고 부르는 소리가 비껴갈 정도, 제대로 안 닿을 정도 너무 넓어서 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거 뭐예요? 망부석이죠. 내가 선체로 돌이 되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를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초혼이라는 시가 나왔을 때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로 해석이 될까요? 우리나라로 빼앗긴 우리나라, 죽은 사람, 동일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돌이 되도록 사무치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를 반영했는데 고복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고복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임종 뭐예요? 그 죽는 그 순간이죠. 딱 임종했을 때 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이름을 3번 부르고 의미는 죽은 사람의 3번 불러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을 다시 불러온다. 초혼 제목과 동일하죠. 손을 다시 불러온다 라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제의 그런 제사의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걸 따져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 이름을 3번 부른다고 해도 이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이 대답하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죽음을 확정짓는 더더욱 슬픈
더더욱 슬픈 이 상황을 정확히 정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런 슬픈 상황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설화 관련해서 망부석 설화가 있는데, 망부석 설화에서 떠나간 님을 그리면서 뭐 절벽에 바다 너머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계속 보다가 돌이 된 여인의 망부석 설화가 있죠. 그 망부석 설화를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계속 부르고 그리워하고 부르고 이러다가 돌이 되어도, 이 망부석 여인처럼 되어도 좋을 만큼 그립다 라는 말이죠. 다음 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하나하나 완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서예요.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정도만이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좀 되게 와 이거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겹게 하나하나 내재율, 자유시, 서정, 3호조, 7호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시를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 시 하나 볼게요. 접동새. 아우레비 접동. 접동이라는 게 보통 뭐 접동새가 우는 걸 접동이라고 하겠죠. 울음을 3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의성어라고 하나? 요걸 3번 반복했어요. 3번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강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강조를 하는 걸까?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우레비 접동. 요게 아홉 오레비. 9명의 형제. 9명의 형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 요게 바로 아우레비입니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한테 접동 우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옵니다. 가람이 강인가? 네. 똑같은 말 반복됐네요. 이 강가에 살던 누나는 우리도 같이 살았겠죠. 총 10형제겠죠. 10남매겠죠. 이 누나는 앞마을에 와서 온대.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대요.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돼가지고 앞마을에 와서 울고 있네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로워. 이게 평안도 사투리일 거예요. 이게 몹시 서러워라는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워. 너무 서러워서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거죠.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삼경이 뭐냐면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밤이에요. 왜냐면 옛날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해가 질 때, 이때가 사람의 활동 시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 8시 되면은 자겠죠. 자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그럴 만한 엄청 깊은 시간입니다. 삼경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남들 다 자는 밤이 깊으면은 이산저산 옮아가면서, 이산저산 진두강 앞마을, 이산저산 옮아가면서 슬피 옵니다. 요것도 설화, 민담 요게 들어있는데, 접동새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 시인의 시색에 뭐예요? 서러움, 슬픔, 한 요런 거죠. 그리고 이 접동새 설화라는
그것이 만나가지고 한해 정서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냈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접동새 설화가 뭐냐면은 옛날에 10남매가 있을 때 누이, 뭐 큰누나겠죠. 큰누나가 그때가 계모가 굉장히 많았을 시기였습니다. 계모가 뭐냐?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결혼한 그 다음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를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새 부인, 아버지의 새 부인, 나를 낳지 않은 아버지의 새 부인. 자, 이 누이가 근데 이웃마을 어떤 도련님한테 시집을 가게 됐는데 혼수로 엄청 많은 재화를 받았어요. 계모가 그걸 보고 시샘을 합니다. 계모가 시샘을 합니다. 시샘을 해가지고 이 누이를 뒤주인가? 그 쌀 담는 통이 있죠. 예전에 엄청 컸어요. 사도세자도 뒤주에 들어가서 죽었죠. 맞죠? 네. 뒤주라는 쌀 담는 통에 누이를 넣고 이걸 불태워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이게 들켜가지고 관아에서 이 계모 역시 똑같이 뒤주에 넣고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이 누이는 접동새가 되고요. 계모는 까마귀가 됩니다. 까마귀는 낮에 활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접동새가 낮에 활동하는 까마귀가 무서워가지고 밤에만 자기 형제 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밤에만 마을 앞으로 와가지고 접동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접동새 설화, 접동새 민담. 여기에서 이제 누이가 죽어가지고 우리 형제 남매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온다. 요 정도만 빼가지고 작품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좋은 시 산유화. 요 시는 제가 특별히 읽어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 1번 1연과 사연에 꽃이 피네. 그리고 꽃이 지네. 시를 시작하면서 꽃이 폈어요. 그리고 시가 끝나면서 꽃이 져요. 이 꽃이 피네와 꽃이 지네가 산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게,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요거를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2연에서 이 꽃, 혼자서 피어있는 이 꽃이 주는 고독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연에서 새는 화자가 투영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이 있고 꽃이 있고, 새는 너무 그리기 어려운데. 자, 새가 있고,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해보도록 남겨놨어요. 천천히 한 단어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인터넷에 치면은 해설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코치님들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그렇게 일단 먼저 천천히 음미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소월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